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마키아벨리를 진행하는 오창익이고요.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한국 정치 그 깊은 속살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쓰셨고요? 예, 좀 계속 결혼 준비하느라고. 네. 결혼 준비도 명절 때는 약간 네, 멈추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결혼 준비를 하죠. 뭘 합니까? 네, 양가 집안들 다니고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추석 인사하고 별개로. 네네. 예. 새로운 식구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받고 뭐 처이모님 뭐 이런 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저는 뭐 많이는 안 만났는데 네. 어쨌든 뭐 새로운 사람 만난 건 맞죠. 네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겠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추석 민심을 살필 기회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좀 아닙니까? 예, 가족끼리 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예, 그래도 뭐 질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 대표님한테? 아니 이제 이 처가라 그러나요 이제? 네, 처가죠. 처가 쪽은 이제 좀 보수.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보수다 보니까 네. 아예 얘기를 안 꺼내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국민의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안 하고 지금 변 대표님 말씀처럼 아예 말을 안 꺼내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딴 쪽은 모르겠지만 제 네. 처가 쪽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서로 가급적 정책이 안 꺼내니까 예. 제가 윤석열 퇴진한다는 거 뻔히 아는데 네. 윤석열 지지하는 거 뻔히 알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쪽은 관계 없고 네. 이제 주로 저희 미디어치가 원래 태극기 운동할 때부터 대구에 이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구 쪽 여론을 많이 청취하죠. 어떻습니까? 거기가 대구 쪽 노년층이 이제 윤석열 지지의 핵심 기반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동요를 해서 이탈도 하고 아까 우리 뭐 사회자님 말씀대로 윤석열 얘기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잘못 찍었다 얘기한다거나 그 이탈하는 게 지금 여론조사 통계에 잡힐 정도니까. 네. 이탈의 가장 큰 이유 역시 의료 문제. 의료 문제가 제일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장기적으로는 이 실정이 국민들 삶을 파괴하지만은 눈앞에 보이진 않거든요. 잘못하고 있어도. 네. 근데 의료대라는 지금 이게 이 70대, 60대, 80대는 자기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데 추석 연휴에도 그랬고 직후에도 국무총리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잇따라 기자 간담회 등 자처하면서 의료대란 없었다. 아니, 그 가짜뉴스다. 야당 뭐 이런 데서 퍼뜨린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추석 때 예년 추석 때보다 응급실 환자가 40%가 줄었습니다. 네. 정부 발표예요. 네, 3만이 뭐 2만대로.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의 이 지침을 협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응급실 가봐야 개판 5분 전이고 뭐 돗대기 시장이고 똑바로 치료 못하겠다 해가지고 미리 이제 약들을 다 구입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자가 치료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을 못 갈 거를 대비해서 한마디로
그냥 자가치료예요, 자가치료. 자기들이 이제 뭐 고혈압이면 고혈압, 뭐 당뇨면 당뇨 것들 다 미리 다 약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은 어제 제가 최대림 회장하고 저녁을 했는데 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응급실 가면은 바로 들어가서 수술하고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요 그 의사와 이제 이른바 이 면담이요 가장 빠르게 잡히는 나라일 겁니다. 신청하면은 12분 안에 잡혀요. 네, 네. 이거는 뭐 미국, 영국 절대 안 되는 거, 일본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최고의 선진국을 달린 거죠, 의료 시스템이. 근데 이제 국민의 한 이제 상당수가 아 이제 병원 가봐야 치료 못 받는구나 해서 자가 치료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최대림 회장 표현은 이제 다른 나라처럼 되는 거다. 이제 선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처럼 이제 병원 신청하면 한 달 뒤에 연락 오고 뭐 이런 시스템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 빨리빨리가 한국 문화라고들 얘기하고 빨리빨리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특히 의료 현장에서 빨리빨리는 아픈 사람은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공포도 느끼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잘한다라고 칭찬받았고 우리도 자부심이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병원 시스템하고 종합병원 시스템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네. 거기에 물론 이제 전공이라는 약 4년, 5년을 거의 헌신하는, 사실 이 사람들의 이 헌신으로 버텼던 건데, 이 허리가 빠지면서 종합병원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유튜브 보시면요,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에 놀러 왔다가 병원 가서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치과 특히. 네. 네. 가면 치료해주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 시대는 다시 못 올 것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쩌면 정권이 5년짜리 정권이 그러니까 저 뭐 조금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서 그 좋았던 시절은 다시 안 온다 하면 너무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의료 시스템이 우리가 완벽하게 구축되고 있었냐? 그게 아니라 불안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신속한 서비스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몇만 명의 전공의가 허리에서 갖다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 허리가 흩어지지 않게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보호해 주면서 뭐 이권을 좀 이런 논의가 갔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의사들을 늘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논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논의를 빼고 의사들이 가는 바람에 이제 허리가 끊어진 상태니까 이걸 다시 복원하는 거는 뭐 저희로서 어려워 보입니다. 전공의들이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때의 고생이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된 다음에 정식 의사가 된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보상받고 또 하나는 그만큼 의료 기술이나 의료 지식도 확보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좀 용인됐던 측면도 그렇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전관예우라는 것도 그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건데 네네. 검사 판사 월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아니, 검사는 아니, 제일 초임이 3급부터 시작해서요. 4급인가 시작해서 그렇긴 한데 3급. 예, 네. 어쨌든 이 변호사에 비해서는 네. 많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이 한 20년 정도 이제 하고 와서 나와서 왕창 챙기는 게 정관예우 아니겠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국가가 챙겨줘야 될 거를 좀 덜 받은 다음에 이걸 20년간 이제 한 다음에 나와서 왕창 뜯어먹는 게 이제 정관예우인데 이 전공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공도. 어찌 보면은 국가가 보존해야 되는 걸 놔뒀다가 개인 병원 가서 이제 강작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불안전했다는 거죠. 네. 이게 언제든지 위험했었는데, 이걸 잘 가다듬어서 이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통째로 끊었다는 겁니다. 통째로 끊어버렸어요. 이걸 병원 늘린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다시 과거 시스템으로 못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네. 원래부터 불안했으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발전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허리를 난도질 내놔가지고 현재로서는 그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뭐 신청하면 한 달 뒤에 치료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간다거나. 근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요, 뭐 드시는 약들도 많잖아요. 나이 먹는다는 건 뭐 먹어야 될 약이 늘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자기 건강 상태도 진단받고, 물론 그건 이제 개인 병원들이겠지만요, 작은 병원들. 그리고 또 투약 뭐 처방전도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늘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한국의 개인 병원 시스템이죠. 네. 지금 사실은 자기 주위에 개인 병원이 없어가지고 문제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네. 이거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개인 병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없냐 하면은
개인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상급 병원 넘겼을 때 상급 병원에서 고난이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네. 그게 문제인 건데 그건 이제 한국의 이 의료 시스템이 모순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은 되는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비뇨기과인데 전립선 암 전문의가 있어요. 의대 교수인데 이분이 한 일주일에 수술을 한 5번 하는데 네. 한 번 수술할 때마다 10시간씩 합니다. 아이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수술 시간만 주당 50시간이라는 거예요. 50시간만. 네. 그럼 이제 이분이 교수니까 이제 강의료 하고 의대 교수 월급을 받아요. 한 1, 2억을 받고 수술하는데 얼마 받냐 했더니 20만 원 받는데요. 수술하는 거는. 그럼 이제 그 병원, 대학 병원은 또 떼돈을 버냐? 이 여러 가지 보험료 통해 가지고 뭐 한 500에서 받는다 이러면은. 근데 이게 미국 가면 어떻게 되냐? 미국 가면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몇 억을 지출해야 되고 그 의사는 한 번 수술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고 힘든 수술하는 쪽은 미국이 많은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탁 틀어 막았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그런 수술하는 사람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 무너진 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금 과거 시점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대안들 얘기하냐면은 이 정권에서는요. 재벌 자본을 가져오자. 재벌 자본 가져와서 소위 뭐 네. 의료 민영화라는 걸 전면적으로 모든 해보자. 의료 네. 민영화하고요. 일단은 보험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쪽에서 볼 때는 보험도 전면 민영화 해가지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이 좋은 수를 받게 하고 이제 시스템이 한국에서 원래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바꾸는 거고 개인 병원 쓸어버린다. 이제 재벌은 그런 입장이에요. 이 큰 종합병 만들어서 원격 의료를 통해 가지고 뭐 노년층 다 봐줄 수 있다 원격 의료로. 그럼 개인 병원 다 박살 내버리겠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 아니 이런 미국도 네. 이건 아니에요. 미국도 네. 이런 시스템 아닌데 실제로 사실은 10몇 년 동안에 삼성과 SK가 이걸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삼성, SK가. 삼성은 주로 이제 민영화 변호를 요구했고 SK는 이제 원격 의료 요구해가지고 의사들과 이 재벌 간에 엄청난 사투가 벌어져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도대체 이 정권은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허리를 두동강 내버렸냐 했었을 때 저는 배후에 재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음모론 같긴 한데 그냥 저건 음모야. 아이 그럴 리가 라고만 생각하기 어려운 징조들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를 떠나서 네. 일단 의료 시스템은 파괴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네. 다시 만드는 과정이 올바르게 만드는 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그냥 삼성, SK가 몇 조 원 써가지고 우리가 살릴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말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무슨 암 수술 받는데 이게 얼마인지 가격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스템이 좋겠지만 아주 큰 부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 이제 혜택을 지금처럼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아니 잘 사는 사람들 몇 천만 원짜리 수술은 아깝죠.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 아니면. 국민 절대 다수는 힘들어지는 시스템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시스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그런 미국적 상업 시스템과는 다르게 걸어왔어요. 다르게.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때까지 의료보험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건강보험 체제를 전혀 미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시스템이 왔기 때문에 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렴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는 대신에 다만 아까 그랬지만 정말 난이도 높은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많이 빠지고 있었다. 예. 보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라도 전공의들과 이른바 전문의 교수들이 그냥 그걸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야, 의사를 그냥 막 공장에서 찍어내겠다는데 그렇게 할 바야 우리가 왜 이런 짓 해야 되냐. 우리도 그러면 내려가서 피부과 할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 그냥.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정말 고난이도 수술을 하겠다는 의사는 없어진 거죠, 지금.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다시 만들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와가지고 야, 몇십억 줄게 너 이거 해. 이렇게 할 거냐.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저는 참 비관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응급실 대란, 의료 대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경계하고 지켜봐야 되겠다. 어찌 보면 미국보다 더 살벌해질 수 있죠. 네. 미국은 어쨌든 그런 상업 시스템을 이제 오랫동안 구축해 왔는데 한국은 무너진 걸 다시 세울 때 만약에 삼성, SK가 양쪽에서 그냥 먹어치워 버리면요, 이거 뭐 심각한 거죠.
그렇죠. 재벌 입장에서는 의료 산업이야말로 그냥 뽑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것 같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러면 기술 개발도 안 하고. 아니 이제 실제로 그쪽에서 이 사업 모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의사들하고 이제 의사 사실 뭐 면담도 아니죠. 네. 그냥 자가 치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TV에다 대고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약이 편의점에 와 있어요. 그럼 받아가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런 시스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병원이 개인 병원이 많은 장점 뭐냐면은 조금만 아파도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다 가다가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급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병원도 없어질 뿐더러 개인 병원도 그냥 이제 집에서 계속 이제 네이버 지식인 치면서 자가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발견하면은 실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누적돼 가지고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지만 재벌은 누적돼가 터질수록 돈은 많이 벌게 일단은 되고. 원격 의료는 자기들 다 먹는 거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암에 병들어 오면은 몇십억 그냥 해서 챙겨 먹는 거고 완전 쓸어 먹는 거죠 재벌이. 아유, 그런 세상은 정말 막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정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윤석열 저거 뭐 믿고 이렇게까지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느냐. 저는 재벌을 믿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가장 좋은 근거는 정규재 씨라고 있습니다. 네네. 보수에서 그래도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할 거 비판하는 발언만 하는 사람인데 네네. 기자 출신이죠. 친재벌이고 한국경제 출신이고 정경련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친삼성 친재벌인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윤석열을 칭찬하는 게 의사들 때려 자기 잡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얘기하면 재벌을 대변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정규재 씨가 계속 의사 때려 잡으라고 전 배후에 재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칠불서의 밤, 뭐 이건 또 김웅 의원이 얘기한 거죠? 그거 솔직히 지금 이제 이 실체적 진실은 아직 드러난 게 없어요. 네네. 현재까지 나온 거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창원을 놔두고 김해로 출마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텔레그램으로 왔다는 거. 요거 말고는 지금 더 드러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이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했던 이준석 대표하고 개혁신당에서는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별거 아니었다. 완결성이 없다. 뭐 조언이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조언이었다고 얘기하다가 요즘에 완결성이 없다는 말로 바뀌는데 조언이었다라는 거는요. 공천에 이 영향력을 조언을 누가 했다는 김건희 씨가 조언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공천에 아예 영향력이 없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조언할 수 있죠. 근데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조언했다? 그건 조언이 아니라 불법 개입이에요. 그건 공천 개입이잖아요. 개입이죠, 그냥. 조언이. 네. 그러면은 너 일로 안 가면 죽어. 이것만 개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인다는 영부인이 문자로 혹시 김해에 가시면 어떠실까요? 이게 조언입니까? 그걸 조언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게 조언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준석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네. 그러니까 조언답게 제가 문장을 구성한 게 조언이다 그러면은 제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김해로 옮기실래요? 이게 조언이냐고요. 조언이 아니죠. 그렇게 말했다가 하더라도 조언이, 그 조언이 아니죠. 네. 왜? 실제로 공천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죠, 명령. 그렇죠. 아니면 조건부 제한이던가. 근데 그거를 조언이라고 말을 바꿨을 때 저는 이거 약간 석연치 않다. 두 번째 완결성은 뭐예요? 완결성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아니 개입이 중요하지 개입의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것도요. 김영선에게 김해로 가면은 내가 100% 공천 주겠다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창원에다가 새로운 누구를 받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데 김영선이 현역 의원이니까 같이 붙으면 골치 아프니까 김영선을 빼버리고 제가 박아버리고 김영선을 뺀 다음에 나몰라라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결성이 문제가 아니라 완결성이 된 거죠. 그렇죠. 의도가 창원을 저기서 박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결성을 꼭 김영선이 김해에 공천되는 게 완결성이 아니고 그 완결성은 누가 알 수 있냐면 김건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군다나 권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김건희가 여당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 완결성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는 변명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보니까 저는 여전히 이거는 석연치가 않아요. 네. 그 총선 때 저도 소나무당으로 후보 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수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소나무당만 해도. 대부분 별게 아니에요. 그럼 제껴요. 그러면 저희보다 당세가 컸던 개혁신당엔 제보가 훨씬 많이 들어왔겠죠. 그때 그리고 현역 의원도 꽤 있었죠. 조국신당이나 네. 민주당 더 많겠죠. 국힘당 네. 더 많겠죠. 제보를. 네. 그 수많은 제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보고 아니면 날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10개도 들어와요. 네. 보면 날려야 되지 제보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해다가는 선거 못 치릅니다. 그렇다고 그렇죠? 제보에 따라서 몸이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이번에 몸이 움직여서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제보라는 게 묻지 말고 너 와라. 그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2월 29일인데 총선 한 달 10일 남았는데 이준석은 수도권 출마했고 칠불사는 순천에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 한 바퀴 도는 게 몇만 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보를 하겠다 해서 통상은요. 개혁신당이나 조국신당 되면요. 제보자가 가야 돼요. 그럼요. 아, 선거를 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제보자가 가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괴기스러워요. 이준석이 자기 선거 때, 건나 그때 이준석 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지만. 네, 네. 크게 지고 있었어요. 근데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칠불사로 들어간다? 거기서 밤새 논의를 하고, 더군다나 이준석이 에이스라 그러면 천안함은 세컨인데, 천안함까지 들어갑니다. 천안함이 무슨 연고가 무슨 순천입니까? 그 당시에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수도권 뛰고 있었지. 순천에 개혁신당 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의 원투 에이스들이 전부 다 순천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천안함은 3일을 더 있었답니다. 당력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봐야죠. 3일을 더 네. 있어서 거기서 이건 다 인정하는 게 김영선이 이거를 줄 테니까 비례 1번을 달라. 안 된다. 1번은 너무 세다. 그래서 3번을 달라까지 얘기가 됐다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와서 제보가 지금 별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제보가 별게 아닌데 1번, 3번의 얘기가 나올 수 있냐고요. 일단 제보가 뭔가 거리가 돼야지 1, 3번 얘기가 나오지. 그렇죠. 별거 아니면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뭔지 핵심 내용을 얘기하라 그러지 그거 뭣도 모르고 저기까지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상황 자체, 기본 정보는 다 입력이 되고 이게 지금 당력을 집중시켜서 우리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될 거다 싶으니까 간 거잖아요. 더군다나 3월 1일 날 이제 윤석이 서울 올라와서 네. 주요 당직자한테 이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데 당직자들은 이건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밝힌 건데 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위험하다. 영부인 공천 개입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그 사람을 비례 1번 주는 거 위험하다. 이게 김웅 전 의원이 이건 이해 유도죄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무슨 뭐 후보자 매수죄 이런 거 맞지만 이해 유도죄.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들어주면서 이제 공천을 주는 건데 이 검찰 정권에서 잡힐 수가 있잖아요. 지금 네. 만약에 법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개혁신당이 3월 1일 동안 당직자들 회의한 거는 위험하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별거 아니라가 아니라. 그리고 별게 아니면은 그 당은 이준석 사당 아닙니까? 그렇죠. 당직자한테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냥 킬 시키면 되는 거지. 이걸 김종인까지 가서. 그래서 3일 동안 천안함과 김영선은 칠불사에서 기자회견문을 씁니다. 기자회견 발표해라. 이거는 이준석도 얘기한 건데 김영선이 앞장서라. 그래서 결국 김영선이 앞장서기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하고 그걸 들고 김영선은 이제 서울 올라와서 김종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김종인은 시종일관 반대했다는데 그 반대 이유가 별거 아니라서 반대한 게 아니라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약간 뭔가 좀 꼼수 정치 같고 이 폭로 정치 같고 그런 불안감 있고 또 그리고 보복도 두려워. 위험하고 만약에 별게 아니면요 지금 이 과정이 2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갑니다. 네. 열흘을 익어가지고 그 바쁜 상황에서 당력이 다 낭비가 된 거죠. 이거 갖고. 저는 이제 와서 이준석이 아유 별거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김영선 전 의원 뭐 당시 의원입니다만 전 의원과 관련된
빅 이슈들이 쭉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원에 갈 때도 이슈가 되는 거고,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라도 이슈고, 또 김해로 옮기기 싫으니까 거기까지 대통령 부인이 개입한 거고, 또 이거를 폭로해가지고 내가 배지를 계속 달아야 되겠다도 이슈고, 그거를 검토한 개혁신당에도 이슈였고, 그런 이슈를 결론은 다 묻어버렸네요, 이 정치인들이. 아니 이건 이준석이 묻어버린 거죠. 네. 이준석이 단순히 묻고 끝냈을까? 저는 뭐 제가 경험한 정치판에서는요, 이미 최소한 2월 19일부터 열흘 동안 이 이슈를 쥐고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김영선하고 협상만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기자 하나 찝어서 아니, 뭐 단독도 주거나 여러 뭐, 군데다가 그렇죠. 이제 협상에 가요. 네네. 저는 당연히 이거는 김건희 쪽에 협상 갔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로도. 대통령 갔겠죠. 네.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너희 이거 터트리면 죽어라. 일단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이거. 근데 터트리면 죽이는 건 맞지만은 안 터트렸을 때 우리한테 뭐 줄래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네네. 이거는 사실은 따져봐야 되지만 예를 들면은 저는 그 당시 선거 때 이준석 지역구에 국힘당이 올인을 안 걸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어정쩡했습니다. 국힘당. 어정쩡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준석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요. 국힘당이 올인을 걸면요. 거기 민주당 후보 있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구도적으로. 그리고 그 대기업 사장 출신이고 그 사람이 워낙 선거운동을 못하긴 했습니다만 못하겠지만은 1대1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 공천을 받은 사람도 그분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연구원이 훌륭하지만 네네. 정치권에서 무명이고 선거 운동도 정말 내가 이준석을 끝장내겠다고 운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네. 슬슬 봐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영선 건 가지고 저는 이런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냥 선거 운동을. 그거는 국힘과 민주당 똑같다는 거죠? 민주당은 일단 빼고, 네, 민주당은 빼고 대통령실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우리 김건희 건 갖고 있는데 김영선이가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너희 까면 죽어야 됐을 거고 안 까면 어떻게 줄래요? 그러면 안 까면은 우리가 중앙당 당력 지원 안 할게. 네가 이겨 이런 정도 거래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의 지원 없었어요. 이준석 과거에 국힘당에서. 네.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거 뭐냐면은 이게 어차피 더 끝났잖아요. 어쨌든 뭐 이준석이 거래 쳤든 안 쳤든 끝났어요. 그걸로. 그렇죠. 당선되고 이준석은. 네. 김영선만 이제 병신됐죠. 이거 분명히 대통령실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선이가 이 김건희 치는 거 그거 팔러 왔는데 이준석이가 거절했다. 그럼 김영선이 이제 배반자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김영선 죽는 판인데 이게 또 터져요. 이게 또 터집니다. 또 터지면서 이준석이 나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언이었을 뿐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준석은 성상납 무고죄가 불기소가 됩니다. 아니 그 시차가 나는 게 아니... 시차가 제가 말한 시차 그대로예요. 김정선께 터지자마자 네. 이준석이 조언이었을 뿐이다 하자마자 바로 그거 불기소 나와버렸어요. 네, 무혐의로 처리되죠. 그럼 이준석은 이걸로 한 번 더 먹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게 치고 나왔을 때 지금 이게 왜 막히고 있냐? 이준석이 끝까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이준석이 이거 막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야당이잖아요. 물론 이제 범여권이라고 표현하지만 야당이고 여태까지의 정치적 행태를 보면 이런 사안은 오히려 그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울 만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계 개편이 되면 내가 국민의힘으로 금이 환영하겠다 뭐 이럴 때 써먹는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의아하게 좀 뭐 이게 태도나 이런 게 좀 뭐 수동적이고 아주 능동적이진 않고 이런 면이 보여서 왜 그럴까 했는데 변 대표님의 음모론을 들으니까 거래를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과 거래를 아주 세게 쳐서 이준석은 최대한의 효과를 얻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음모예요. 음모인데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론 그 깊은 속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야기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토마토 기자들 얘기는 이준석이 얘기를 떠들었다. 이준석이 떠들면서 이게 팔았다는 건데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시나리오는 이준석이 이제 총선은 넘어갔지만은 그 성상납 그 문제는요, 그건 기소만 되면 끝장나는 사건입니다. 네네. 그 기소되면요, 거기 있는 그 일단 여자 끌려 나와야 돼요. 그렇죠. 거기 웨이터 네. 끌려 나와야 돼요. 이거 복잡해집니다, 이 사건은. 네. 그거는 무죄가 나와도요, 이거 보통 그 타격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 재판받는 경우 왕왕 있지만 이건 재판받는 게 좀 뭐랄까 더럽다고 그래야 될까? 그렇잖아요. 범죄 자체가.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더 심각하죠. 그렇죠. 이건 네. 이미지 타격 크니까 네. 성상납 기소가 되면 이준석은 상당히 위험해지는 건데 그걸 사실은 이 경찰에서 이미 1년 반 전에 기소 의견을 송치한 거를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네. 들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무혐의를 해준 거 아니겠어요? 소위 검찰의 캐비넷 역할을 독특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협상이 끝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김영선도 자기만 병신 됐잖아요. 네. 자기의 정보 갖고 예를 들면 이준석은 해먹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자기만 병신 됐잖아요. 그럼 안 되지. 김영선도 나도 하나 해먹겠다 해가지고 김영선 쪽에서 풀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는 이거예요. 김영선 캠프 내에서의 갈등 때문에 터졌다.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김영선은 정치생명이 끝장났어요. 네. 공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김건희가 한번 도와줬다가 안 도와줬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쳐버린 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신자로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선도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야지 그냥 이대로 당할 수는 없으니까 김영선 참모들이 만들었을 수 있죠, 이 사건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사건 때 김영선, 명태균이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문자 받은 적도 없다고. 네. 이거 갖고 대통령실에 들칠 수 있죠. 근데 듣고 나니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자, 그럼 여당 대표인 한동훈 씨 반응이 없네요. 거기는 중요한 사건 때마다 반응이 없고 네. 반응이 나오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시스템으로 해결할 겁니다. 예. 반응 나오면은 네. 시스템으로 해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치 쟁점에서 한동훈의 자리는 없군요. 한 열흘 동안 얘기 안 하다가 네. 얘를 하다가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은 뭐 시스템을 해결할 겁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정치 리더가 아니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죠. 점차 확인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율도 쭉쭉 빠지는 거고, 그다음 정치적 위상도 뭐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발언을 중개해주긴 하지만 정치적 위상도 좀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합당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요,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느냐에 다르지만은 사실상 아마 흡수 합당으로 가더라도, 합당하더라도 이 상황에 따라서 다시 지도부를 뽑을 수가 있어요. 네. 더 좋은 방법은 양당이 해체하고 새로운 제3신당 만들어버리면요, 그럼 무조건 지도부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합당하면서 한동훈은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3지대에 정당을 새로 만든다. 이쪽 저쪽이 그게 근데 함께 이제 들어가서. 이 수법들이 사실상 개혁신당과 국힘당 합당하면 국힘당이 흡수합당하는 건데 그렇죠. 형식이 그렇게 안 잡는 경우가 허다하죠. 마치 제3신당 창당처럼 위장을 하면은 아마 그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 한동훈 지도부를 날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잖아요. 맞죠? OX 맞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 보냈다가 하여튼 지금 당대표까지 시킨 것도 맞잖아요. 자기 손으로 또 한동훈을 내보내고 이준석을 불러와서 당대표를 다시 시킨다? 이준석을 시키진 않겠죠. 이준석 시키진 않겠죠. 합당만 해주고 아마 당대표는 이제 자기 쪽에서 시키려고 그러겠죠. 정치가 좀 하여튼 뭐 지저분하네요. 유권으로 정기 개편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뭐 이낙연 쪽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낙연 쪽 사람. 뭐 예비군 같은 존재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있죠. 저는 사실은 그 제3당의 당대표로 쓰면 이낙연 씨가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충분히 걸고 남은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또 전 대표는 호남 사람이고 호남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쪽하고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쓸모는 네. 있다. 더 몸값은 효과가 있다. 자기 혼자. 네. 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 와중에 체코에 갔습니다. 대통령 부부는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지난번에 이 디올백 문제 끝나면서 이제 내 세상이 열렸다 해가지고 뭐 마포 그랬죠. 대교 가서 아예 뭐 거의 막 훈실하더만 훈실을. 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때도 온갖 것 다니면서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2심 재판에서 그냥 한 대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토마토 사건 맞아가지고 지금 앞길이 또 막혔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제는 후퇴는 안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잠시 잠적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선거 때도 총선 때. 그렇고, 네. 지금 잠적하면 이제 끝난다 보기 때문에 그냥 정면 돌파할 거야. 표정 관리만 하고 계속 자기 일을 한다. 그대로 밀어붙이겠죠. 예. 그러면은 점차 뭐랄까 이렇게 정권의 운명을 놓은 싸움이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싸움이라는 게 한쪽이 아예 눈에 안 띄거나 그렇죠? 총선 때처럼 그럼 의제가 되지 않고 국민적으로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미움이나 뭐 혐오 같은 것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텐데 뭐 자기 입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후퇴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3신당의 당권을 김건희가 줄 수가 있는 건데 김건희가 당대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김건희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낙연을 선택하든 누구 선택하든 정계 개편을 김건희 씨가 주도한다.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더 좌파에 가깝다. 김건희는 시종일관 김대중 노무현 지지자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계 개편 방향이 제가 이낙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건 김건희 거라는 거야, 분명히요. 그리고 실제로 최재형 목사하고도 얘기할 때 한마디로 김건희 자기가 햇볕 정책 쓰겠다는 거거든. 네. 그것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에요, 최재형 목사는. 그렇죠. 총선 뒤에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북한 문제. 그러고 봤을 때는 제3신당은 아마 이낙연 쪽 세력까지 합쳐서 김건희가 주도하는 신당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뭐 한동훈은 아웃되는 거고 이준석은 일단 한 발 걸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럼 국민의힘 계열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은 이반되는 거 아닐까요? 위험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거는 문재인하고 조금만 감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얘네들은 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계산 다르게 하는 게 네. 보수층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거는 그건 맞아. 문재인 조금만 감옥 집어넣으면 맞는데 뭐 증오의 정치니까요. 네, 집어넣으면요. 어찌 보면은 보수층이 윤석열을 이제 미련이 가져야 할 게 없어져 버려요. 쓸모가 없어져. 네, 쓸모가 없어. 그것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이 사람하고 할 게 없어져서 저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다고 보는데 윤석열 쪽에서는 이렇게 안 보죠. 보수 얼마나 멍청합니까? 자기가 보수 인사 200명 감옥 집었는데 자기 좋다고 난리치는 애들 개돼지로 볼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만 감옥 집어넣으면 애들 따라오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보수는 문재인 감옥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이탈할 겁니다. 검찰에서 명품백 사건 완전히 지금 처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끝난 건데 완전히 최재형 목사 수사심이 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다시 시작된 거고. 네, 어떨 것 같아요? 처분을 아니 그때 둘 다 무혐의 처분할까요? 아니 이거는 디올병 모르겠는데 도이치모터스는 2심 판결문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그렇죠. 김건희보다 덜 개입한 사람을 집행유예 때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은 2심 판결 보고 한다 그랬어요, 수사를. 여태까지 그랬죠. 네. 그럼 수사해야죠. 근데 아마 대법원 판결 보고 하겠다고 하겠죠. 말을 또 바꾼다. 근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고등법원 2심에서 어찌 보면은 1심에서 놓친 부분을 잡아가지고 딱 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이 질질 끌면서 김건희 봐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법에서 생각보다 저는 빨리 나올 것 같고, 그럼 김건희를 수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년 뭐 상반기 좀 갔다. 그래서 의료대란 문제가 터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모든 미련을 접어버린 상태에서 터지면요. 그때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이른바 나도 한번 뜨고 싶다는 검사들이 김건희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때. 너무 기회주의적이네요, 검사들은. 네. 아니,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성공한다는 걸 윤석열 한동훈이 보여줬는데, 뭐 다른 길을 생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나마 조작 날조 수사하면 다행이죠. 그나마. 어쨌든 김건희 수사는 법원 판결도 하면 되니까.
아니 조작날 조사해가지고 출세하는 놈들도 있는데 이거는 법원 판결문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면 저는 김건희 수사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검찰. 사실 주가 조작 같은 거는 정말 나쁜 범죄잖아요. 다른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버리고 정보 없고 네. 돈 없는 개미들 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돈 그러니까. 뺏어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 천재예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 처벌강도 훨씬 올려야 됩니다, 저. 네. 주가 조작하러 가면은 가진 사람끼리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가진 소수가 정보 없는 개미들 불러다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악질적인 범죄인데 또 범죄 의도가 명확한 범죄고요. 정말 한 판의 돈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변희재 대표가 왜 뉴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도 있는데 원래 문화평론이나 이런 일들을 제가 쭉 하셨잖아요. 대중문화책을 한 3번 이상 썼었고. 그러니까 전문가시죠. 네. 네. 그때 이제 한창 제가 활동할 때가 이제 이른바 아이돌 그룹들이 처음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랑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 예전에 우리가 그 H.O.T를 만들고 이랬을 때 네. 이수만의 에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자가 만들고 그 아이돌 가지고 수익을 내고 하는 부분들 대해서 기획자의 그 위상이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한 20년, 30년 지났는데 이번에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기획자 이제 민희진이라는 여성이 기획을 한 거 가지고 이 법적 소유는 이제 하이브예요, 방시혁에. 그럼 방시혁 입장에서는 자기도 기획자가 맞으니까 뉴진스를 기획한 건 아니지만은 네. 자기도 기획자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뉴진스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 얘네들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기획한 여성 그룹 또 있습니다. 르세라핌이라는 있어요. 그럼 차라리 뉴진스를 죽이고 내가 기획한 르세라핌을 띄우면 장기적으로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뉴진스를 띄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팬클럽입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BTS든 뭐든. 네. 아이돌이 하나 뜬다 그러면 어떻게 뜨냐면은 수만 명의 팬클럽 애들이 용돈을 각출을 해서 콘서트장 한번 가보면요. 팬클럽 10대 애들이 홍보차를 빌리고 커피차를 빌리고 홍보물을 뿌리고 다 지들 돈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거 어르신들도 지금 트로트 가수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팬심들을 보여주세요. 일본 가잖아요. 네. 일본 다 따라 들어가요. 다 네. 따라 들어가서 애들 돈 가지고 마케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H.O.T.P나 이제 이른바 핑클 시절 때보다도 이게 훨씬 더 강해졌죠. 진화한 훨씬 거죠. 강해진 거죠. 네. 나는 그러면요. 방시혁 의장뿐 아니라 심지어 민희진이라는 기획자도 이거 내 법적 소유고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없앨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그 팬들이 다 돈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먹었을 때 무슨 팬클럽 애들이 사줍니까? 그렇죠. 그거 기술 가지고 기업끼리 거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건 다른 상품이라 그래도. 그래서 함부로 팬들의 의사를 벗어나는 행동하면 안 되는데 방시혁은 박살 내버리겠다. 뉴진스를 끝장내고 내가 키운 르세라핌을 키우겠다. 이러니까 팬클럽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국회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국정감사해달라고 이거를. 일종의 국민청원처럼 하는 거죠. 싹 들어갔어요. 네. 네, 싹 청 다 들어갔어요. 국회의원들부터 해가지고 문방에. 근데 이런 연예계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왜 국회에서 시정이 안 되냐면요. 제가 여러 번 저도 청원했었는데 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일단 방시하고 친하는 게 좋습니다. 방시하고 친하면은 자기들 무슨 행사할 때 연예인 하나 보내주는 게 훨씬 큰 이익이죠. 뉴진스는 얘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은 그래도 좀 약자를 편들고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예를 같은 들어 배드민턴 협회랑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뭐 갈등이다 그러면 안세영 선수를 편들고 뭐 이런 게 아니 근데 안세영은 네. 안세영이나 예를 들면 뉴진스는 스타급이잖아요. 네. 그거는 계산이 돌아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방시혁이라는 그 사단에 수많은 스타가 있잖아요. 아 배드민턴 협회랑은 다르군요. 레벨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 연예 기획사 문제를 제가 10년 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국회의원도 안 움직여요. 아, 일단 지난번에 윤석열이 SM이든 보세요. 뭐 JYP든 지난번에 스카우트 그거 아. 그 새만금에다 깔아가지고 네네. 전 세계 망신당할 때 누가 수습했습니까 그거? 방시혁 의장이 들어와가지고 뉴진스 투입하고 아이돌 투입해서 수습했잖아요. 그런 힘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정치인들은 연예 기획사하고는 충돌 안 하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 엮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장사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좀 위험할 수도 저는 있는데요. 연예 기획사가 그렇다고 봐요. 네. 이게 정치권이 검사를 못하고 이제 언론도 견제 못하고 있는데 물론
그 회사의 최고 히트 아이돌과 이 기획사가 싸운 사례가 없어요. 이런 사례가 좀. 그렇죠. 네. 뭐 비극끼리 싸운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알아서 타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워낙 캐릭터가 이상해서 내가 제왕이 될 거니까 애들을 죽이겠다 나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시혁 의장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세요? 저는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래요? 한 10몇 년 전에 서로 글로 싸운 적은 있었는데 뭐 그때도 좀 이상하죠. 뭐 저희가 미학과 선배라 그러는데 저는 미학과 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서로 부끄러운. 근데 학력 위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미학과는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관계가 없다. 네,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뭐 그때부터 뭐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2009년도부터.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는 해결 못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 국회 안만 갖다 도 해결 못할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하느냐? 하이브 주식이 지금 8개월째 30%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아티스트가 있고 팬클럽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명의 이 피해자가 누구냐? 주주예요, 주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예기획사들은 막 코스닥에 등록해가지고 우회 상장하고 돈 넣고 돈 먹기 주가 조작 엄청 많이 해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주주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거를 마인드가 있었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죠. 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뉴진스 소유자야, 내가 없애버려. 근데 뉴진스가 그 하이브에 있는 자산 가치의 거의 전부인데 BTS가 지금 활동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뉴진스를 죽였어. 이러니까 주가가 30% 하락하니까 그 하이브에 투자한 사람들은 1억 투자하면 지금 3천만 원 날려버린 거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연예계 시스템의 아이돌 그룹을 이제 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팬클럽 문제, 주주 문제, 그래서 산업을 선진화시키는데 아마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연예 산업이 일종의 황제 경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전에 재벌 총수보다 더한 정도의 황제 경영하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언론이나 이 국회도 견제 못했었는데 팬클럽과 주주가 견제해서 합리화 시스템이 가는데 지금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방시혁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미국에. 네. 미국에 거대 엔터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막 예를 들면 우리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엄청난 여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가수도 안에 있고 아이돌도 있고 포크도 있고 다양성 해가지고 각자 경영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그냥 나와가지고 정리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예전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왕회장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정말 황제 같은 왕 같은 경영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하이브나 뭐 이런 대형 연예기획사가 그런 모습이. 근데 지금 웃긴 게 하이브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주식을 확 튀겼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미국처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디비전을 짭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뉴진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딴 쪽에서는 걸그룹을 만들면 안 되고 다른 걸 만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미국처럼 그렇죠. 하면 네, 뭐 BTS 같은 다른 거 만들어야 네. 되는데 뉴진스가 잘 나가니까 베껴가지고 똑같은 여자 아이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잘못된 한국 재벌 방식이라는 겁니다. 디비전 나눴으면 각자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잘 나가는 거 하나 다 베껴가지고 뺏어 먹고 없애고 완전히 옛날 재벌처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고 이런 식. 네. 그 예를 들면요, 삼성도 디비전으로 나누는데 네. 삼성 똑같습니다. 한쪽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 나가는 거를 피해서 다른 쪽을 높여줘야 되는데 잘 나가면은 요거를 딴 디비에서 베껴가지고 뺏어 먹습니다.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네. 수법을 그대로 하이브가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과거의 이제 잘못된 이 산업 행태를 엔터에서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방시혁 의장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고집도 있을 텐데 지금 도전에 굴복할까요? 아니면 뻣뻣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나 이 방시혁 의장 측근들 보면은 전부 다 게임 업체에서 넘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네. 딱 머릿속에 이 회사는 내 개인 사업이 아니라 주주도 있고 뉴진스 같은 애들 지금 3년 동안 활동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걔네 인생도 머릿속에 봐둬야 되고 걔네 어머니도 막 봐주고 해야 하고 팬클럽 딱 보여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한 번도 안 된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적응을 못하고 끊임없이 뉴진스 죽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형 기획사에도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그러니까 대목이네요. 최소한 주식회사 경영 마인드. 근데 사실 주식회사 경영 마인드가 민주주의 운영 방식과 비슷해요. 네.
그 1주당 그 1권리고 민주주의 정치는 1인당 1권리 차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운영 권리하고 똑같은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다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연예 산업도 재편되는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들어봤고요.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도 며칠 안 남았는데 네,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녹화를 하면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다음 주에 전화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올 때 동안은 좀 잠시 좀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은 멀리 가시나요? 아니요, 요 동네 다니는데 네. 또 다니는데 여러 사람들 만나 신혼여행 뭐 핑계 대고 여러 이제 좀 도와주는 사람들 인사 다니고 하려고 그래요. 신혼여행 핑계 대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네, 좀 전국적으로 조직도 좀 이제 좀 한번 좀 점검도 해보고. 네. 하여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